안녕하세요. 예, 오늘 벌써 이 명심보감 5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명심보감 읽으시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들 저한테 그러시는데요. 오늘 그 5번째 주제는 안분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안분. 이 편안할 안자에 나눌 분자.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이게요? 분수에 편안하다. 그런 뜻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안분지족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안분지족. 그 안분지족이라는 말이 바로 이 명심보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안할 안자에 나눌 분자. 내 분수에 편안하고 이 만족할 직자에 알지자. 내 만족을 아는 인생의 태도. 이걸 우리는 안분지족의 인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 그래요. 안분지족? 아니 그러면 자기 분수에 편안하고 자기 현재 상태의 만족을 아는 것이 안분지족이라면 너무 그 소극적인 인생의 방법이 아닌가. 좀 적극적으로 현재의 처지를 벗어나서 좀 더 내가 좀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적극적인 삶의 방법하고는 좀 다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 그런 뜻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는 게 내 분수에 편안하다는 이 안분의 의미는요. 어떻게 보면은 다가온 현실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안주하거나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다가온 내 현실을 인정하고 어쩌면 그것을 이 안자는요, 요즘 말로 하면 즐겨라. 즐긴다는 말이요. 대부분들 왜 즐긴다 그러면 돈 많고 권력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즐긴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내가 처한 처지를 즐길 수 있는 인생. 이게 바로 이 안분지족의 인생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운전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요즘 왜 택시 타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못 살겠다는 얘기밖에 안 한대요. 타면 딱 탐과 동시에 바로 나오니 못 살겠다. 왜 이렇게 힘드냐? 그래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렇게 못 살 것도 아니래요. 본인이 택시 운전을 하면서 사실 한 달에 그렇게 넉넉한 봉급도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도 힘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이 세상에 공기를 마시고 밥을 먹고 살고 있다는 게 굉장히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많은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주로 고민들이 그거래요. 집이 한 강남에 7억짜리가 있는데 갑자기 부동산법이 바뀌는 바람에 1억이 떨어져 갖고 못 살겠대요. 그러니까 그거 들으면 갑자기 화가 난대요. 저 사람 왜 나 같은 사람들 열심히 잘 사는데 왜 저렇게 많이 가진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안분이라는 의미는 결코 그것이 무슨 내 처지가 안 됐다 잘 됐다 그게 아니라 있는 내 자신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그 상황이 어떤 편안하게 어떤 즐기라고 하는 뜻으로서 이 안분이라는 의미가 이제 보통 전통사에서 얘기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안분편의 이야기를 갖고서 우리가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즐길 것인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우리 한글 구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족자는 빈천영락이요. 부지족자는 부기역운이라. 중국어로도 한번 읽어야죠. 예, 잘 따라해주세요. 知足者 贫贱一乐 不知足者 富贵一忧. 이제 중국어는 제가 볼 땐 거의 마스터했다고 봐도 돼요. 그 안분편 명심보감에 나오는 이 5번째 편 제목의 안분편의 첫 번째 구절이 그거예요. 지족, 알지자에 만족할 적자. 내 현실이 만족스럽다는 걸 알고 받아들이는 자는 그 사람이 가난할 빈자죠. 가난한 상황에 처하거나 이 천할 천자입니다. 이 천한 상황에 처하거나 언제든지 역시 그 사람의 인생은 즐길 낙자, 즐거울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족자라면 빈천 영락이라 해석은 되시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뭐예요? 역이란 뜻이에요. 역이란 뜻이 뭐예요? 또한, 역시. 그러니까 이 문장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내 현실에 만족하는 것을 알고 있는 자는 항상 현실을 받아들이고 즐길 줄 알고 내가 있는 현실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난한 상황에 처하든 지위가 낮아서 남들이 멸시하는 상황에 처하든 어떤 상황이 되든 또한 즐겁다는 얘기입니다. 이 또한이란 말이 굉장히 즐겨요. 그러면은 가난하거나 천한 상황이 돼도 또한 즐겁다는 얘기는요. 언제 돼도 또 즐겁다는 얘기예요. 부자가 돼도 부귀한 자가 돼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난과 천함이 즐거운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인데도 역시 즐겁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신 있으세요? 예? 가난해지고 정말 사업에 실패하고 부도가 났는데 즐거울 자신 있으십니까? 쉽진 않아요. 부귀에서는 부자가 되거나 귀한 자가 돼서는 즐거울 자신 있죠? 자신 있습니까? 이 두 번째 문장을 보세요. 부지족자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만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즉 어떤 상황이 돼도, 그가 부자가 돼도 귀한 상황이 돼도 뭐래요? 또한 뭐래요? 예? 이 우자가 뭡니까 이게? 근심할 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 뜻을 잘 이해해 보면은 가난 그 자체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돼도 또한 즐거운 사람이 있고 어떤 상황이 돼도 또한 근심스러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뜻으로 이해해 보자면 결국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이 되든 정말 그 상황을 갖다 받아들이고 즐길 줄 아는 사람, 바로 뭡니까? 지족할 줄 아는 사람. 우리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안분할 줄 아는 사람이요. 그래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에겐 환난이란 없어요. 어떠한 삶에 있어서의 고난이든 어떤 삶에 있어서의 분노든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어떤 상황이든 받아들이고 즐길 줄 아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이 이 안보편의 첫 번째 뽑힌 이유를 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빈천 그 자체가 아니라, 부귀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런 어떤 조건에서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즐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제가 이제 95년부터 한 2년 6개월 정도 쭉 중국에서 사회과학원에서 유학을 했는데, 제가 이 중국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 굉장히 안분지족이라고 하는 것이 딱 맞아요. 특히 먹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의 음식 문화를 보면은 중국 요리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북경의 북경 요리 중에 오리고요, 카오야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울 구자, 훈제할 고자, 그 다음에 오리 앞자, 우리가 압구정동 할 때 앞자 있죠. 그래서 고압이다 해서 중국말로는 따라해보세요. 카오야. 구운 오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이징 카오야 하면 뭐예요? 북경 구운 오리고기, 훈제 오리고기. 굉장히 맛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들어와서 많이들 식사를 하시는데, 그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북경 베이징 카오야 요리집이 어디냐면은 그 천안문 광장 남쪽에 전문이라고 있어요. 지엠만. 거기서 전철로 2호선 같은 전철로 한 정거장만 가면 허핑리라고 하는 그 전철역이 나오는데, 거기 가면은 북경 요리구이집 이름이 뭐냐면 온전전자에 모아들 쥐자에 큰 덕자. 따라보세요. 쥐엔찌더. 전취덕이라고 하는 그 북경 가오야 전문점이 있는데, 왜 얼마 전에 왜 여러분들 김정일 북한의 김정일 주석이 중국에 방문했을 때 어디서 카메라가 포착이 됐어요? 베이징 가오야 이 쥐엔찌더 그 집에 들어가는 게 딱 목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도 가장 가고 싶어하는 데가 어디예요? 이 쥐엔찌더예요. 그러니까 중국 북경 가오야집 중에서 최고 잘하는 집입니다. 청나라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역사가 있어요. 여기 가면은 오리, 구운 오리, 가오야 한 마리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통 한 마리에 168원. 168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2만 5천 원 정도 되겠네요. 한 마리에 2만 5천 원이고, 거기에 술하고 이런 거 시키면은 적어도 한 3명이 가면 한 10만 원치는 먹어야 돼요. 그렇게 정말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은 그렇게 큰 비싼 건 아니지만은 중국 베이징 가오야라고 하는 그 구운 요리가 쥐엔찌더에 가면은 168원이고, 일반 거리에서 슈퍼마켓에서 똑같은 베이징 가오야를 사면은 13원이에요. 몇 배 차이예요, 이게 도대체? 한 10대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굉장히 놀란 게, 쥐엔찌더도 가봤고, 전 쥐엔찌더도 가봤고, 북경 거리에서 그냥 막 튀겨 파는 베이징 가오야도 먹어봤는데, 이게 표정을 보면요, 전치대에 앉아가서 먹는 사람들이나 저 길거리에서 사갖고 직접 뜯어먹는 사람이나 표정이 거의 다 같아요. 다시 말하면 그가 얼마짜리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먹고 있는 것이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고들 먹고 있어요. 전 그것 속에서 이거는 결국 저 표정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 13원짜리 가오야 먹는 사람이 얼굴이 더 밝아요. 결국 그것이 비싸거나 아니면 별 싸거나 그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 그걸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내 현재를 만족하고 내가 있는 지금에 먹고 있는 이 고기가 가장 세상에서 맛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고기는 정말 세상에 어느 가치 있는 것보다 더 맛있다는 거죠. 전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어떤 분들 얼마 전에 자살하신 분이 있어요. 신문에 보니까 강남에서 아파트를 팔고 강북으로 이사 왔는데 강북에 이사 와서 아파트를 샀는데 5천만 원이 올랐대요. 근데 왜 자살을 해요? 팔았던 집이 2억이 올랐대요. 이건 1억 5천을 손해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못 견디니까 그냥 주부인데 전 그걸 보면서 그 도대체 아파트값 안 오르는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도대체. 정말 상대적인 것 같아요. 상대적인 가치인 것 같아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받아들이고 그 인생을 즐길 줄 안다는 거 결코 그것은 부자가 된다거나 돈이 많다거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이 인생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 아닌가 싶어요. 노자 도덕경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이상사회를 꿈꾸면서 그가 했던 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이런 세상을 꿈꿉니다. 자기가 먹고 있는 음식이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누리는 이 문화가 가장 좋은 문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사는 이 집이 가장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을 저는 꿈꿉니다 라고 하는 이 노자 도덕경의 얘기가 나와요. 좋죠? 예?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되든 가난한이 되든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고 즐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바로 이 안분지족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할 테니까 쭉 한번 가슴을 갖고 들어보세요. 지족자는 빈천영락이요 부지족자는 부귀여군이라. 내 만족을 아는 자는 그가 가난한 지경에 처해도 천한 자리에 있어도 또한 그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요, 내 만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거나 귀한 자리에 있더라도 또한 근심만 하는 자일 것이다. 해석됩니까? 예, 일단 이 문장 첫 번째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족상족이면 종신불욕하고 지지상지면 종신무친이라. 이것도 한번 중국어로요. 먼저 해보실래요? 그럼 중국어를 제가 따라할게요. 안 될까요? 知足常足 종身不辱 智耻长直 종身无耻. 비슷하죠 한국말이랑. 예. 지족상족이면 종신부력이라. 이것도 역시 같은 얘기로 쓰여집니다. 내가 만족을 알면 지족이면 상족, 그리고 항상 내가 내 인생이 가장 충분하고 족하다고 생각하면 종신불력이라. 내 마음, 내 몸 다할 때까지 욕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종신불력. 이 종신이란 말이 뭡니까? 내 몸 다할 때까지, 내 몸 다 죽을 때까지. 아니 불자에 이 욕자는 무슨 욕자이게요? 남한테 모욕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즉 내가 지족하는 인생, 내 인생이 가장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인생, 그리고 항상 그 인생을 받아들이고 만족하다고 하는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어느 누구한테도 치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욕먹지 않고 살 거라는 거예요. 대충 이해가 가시죠? 왜요? 내가 내 현실을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불만에 가득 찬 사람들은 오버하게 돼요. 오버한다면 무리수를 두는 거죠. 무리수를 둔다는 건 뭐예요? 이치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결국 그 결과는 뭐예요? 욕먹는 거죠.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가질 돈이 아닌데 누구한테 슬쩍 받으면 이거는 현실이 만족하지 못해서 더 얻고자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순간 결국 그 사람은 욕먹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욕 안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만족. 내 자신이 지금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평생 욕 안 먹고 살 수 있다. 마찬가지로 또 이 지지란 말이 나옵니다. 지지. 지지, 상, 지. 이 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어린애들한테 뭐라 그래요? 에? 지지, 지지. 그 지지가 이 지지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는 스탑! 내가 어디에 그쳐야 되는지 그걸 정확히 아는 게 지지예요, 지지. 그 비슷하네요, 말이. 아이들이 뭐 이상한 거 만져할 때, 에이, 지지!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그만! 같은 얘기네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어원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어느 자리에 그쳐야 되냐는 얘기죠. 그 그칠 자리를 알아서 항상 그 자리에 그치면 그렇다면 종신토록 안이 입을 자에 부끄러울 치자. 남한테 부끄러움 안 당하고 살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이 지족과 지지의 문제인데 여기서 저는 이 지자란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지자가 원래 무슨 자입니까? 저게 그친다는 뜻이죠. 그친다는 게 단순히 요즘 잘들 그쳐요. 어디서요? 횡단보도 앞에서. 횡단보도 앞에서 기가 막히게들 그쳐요. 왜 그치죠? 벌금 무니까요. 그런데 횡단보도 앞에서 벌금 물까 봐 그칠 줄 아는데 자기가 어디서 그쳐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내 자리가 아닌 곳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칠 줄 모르는 사람인 거죠. 요만큼까지 가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서 남의 자리에 들어가고 결국은 내 분수를 넘어섰을 때 반드시 그 사람은 부끄러운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 지가 쓰이는데요. 이 지라고 하는 건 뭐랄까 동양 유교적 사회 방식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 자리를 찾는 것.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에서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 자리에서 자식답게, 사장님은 사장님 자리에서 사장님답게, 과장님은 과장님 자리에서 과장님답게. 그걸 넘었으면 그치지 못하는 거죠. 자기 자리를 못 찾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 보면은 제대로 그쳐야 내 자리가 어딘지 알고 그 자리에 그쳐야 정할 수 있다. 이 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딱 안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그칠 때를 잘 아신 거예요. 오늘 어디 와서 그쳐야 돼요? 이 방송국에 와서. 여기서 이 자리에서 안 그치고 딴 데 가 계시면요. 항상 마음이 안정이 안 돼 있죠. 불안하죠. 그래서 내 자리를 알고 거기에 그쳤을 때 내 몸과 마음은 딱 안정되게 고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 안정이 됐을 때 사람은 이 정자는 뭐예요? 고요할 정자죠. 요동치지 않아요. 이미 배가 닻이 내렸듯이 정박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누가 혹한다 그래서 그 혹하고 따라가고 그렇게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내 자리를 지킨 사람이 안정이 되고 안정된 사람이 조용하게 내 자신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종된 사람이, 그러니까 고요하게 된 사람이 그 다음에 생각할 여자, 뭔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사리를 따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고 사려가 된 다음에 우리의 결과적으로 득이라고 하는 어떠한 목표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학생들이 공부해갖고 대학교를 간다고 마음을 정해봐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 결과를 얻으려면 좋은 학교를 가려면 내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도서관, 학교 아니면 열심히 책 읽는 그 자리를 알아야 내가 안정이 되는 거죠. 누가 친구가 와갖고 놀러 가자 그래도 딱 고정되게 안정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용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리고 사색했을 때 결국은 내가 원하는 목표를 얻을 수 있다. 대충 보면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네? 지지. 내 자리가 어딘지, 내가 그쳐야 될 때가 어딘지 그걸 정확히 아는 것이야말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대학에서 나오는 말인데 어떤 일이든 있을 유자 종이 있으면 시가 있다. 사유종시라. 따라보세요. 사유종시. 어떤 일에는 끝이 있으면 시작도 있단 말이에요. 어떠한 사물이든 있을 유자, 근본본자, 말단말자 본이 있으면 말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과 끝이 있듯이 근본과 말단이 있듯이 지지 이후에 유정이고 정의의 능정이고 정리의 능력하고 여유의 능득이라. 어떤 게 시작이에요? 이거요? 이게 시작인 거죠. 그래서 이게 종이 되는 거죠. 어떤 게 근본이에요? 이게 근본이 돼서 이게 말단이 되는 거죠. 이걸 거꾸로 하면요. 일단 얻어놓고 그쳐요. 난 효도를 해야 되는데 나 돈 벌면 효도할게요. 말이 됩니까? 말부터 시작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본부터 시작해야죠. 내가 이 자리에서 내 자리 자식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를 하고 그러면요. 마음이 안정이 되고 고요해지고 뭔가 내가 어떻게 더 잘못일까 고민하게 되면 결국은 효도 잘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그 시종과 본말의 문제에 있어서 이 지는 가장 지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지, 내 자리가 어딘지 알고, 지족, 내 현실을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세. 이것이 아마 이 안분편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편견을 갖고 있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저 사람의 인생은 전혀 값어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장자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장자에 나오는 그 유명한 얘기 중에 이 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리. 이 지리가 무슨 뭐 음식 이름 복지리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우리가 왜 지리멸렬하다 그런 얘기하죠. 지리멸렬하다. 이 지리멸렬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굉장히 못생긴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이 못한 사람을 지리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소예요. 소. 성글성글할 소자. 그러니까 장자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가장 비정상적인 사람의 이름이 지리소예요. 어느 정도냐면 이 사람을 인물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두 어깨는 머리보다 위로 올라가 있대요. 양쪽 대퇴부는 허리보다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머리는 땅을 보고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저런 지리멸렬하게 생긴 사람이 있냔 말이죠. 사람들은 다 경멸했죠. 저 사람은 불쌍하단 말이죠. 어떻게 저렇게 태어나서 저렇게 사냔 말이죠. 그런데 지리소 입장에서 보면은 그 지리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사람이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 인생이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비록 남들과 달랐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나무를 해서 나무를 해다 팔고 그리고 뭐 남의 집 빨래 받아서 빨래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끄는 식솔 몇 식구는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드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굶기 시작하죠. 급기야는 나라에서 곡식 창고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한테 곡식을 나눠주는데 그 구호품이 제일 먼저 도달한 데는 어디겠어요? 지리소한테 제일 먼저 왔어요. 그래서 지리소는 그거 갖고 그 흉년을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럼 다른 멀쩡한 사람들은요? 반은 굶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나갖고 이제는 국가에서 동원령을 내렸어요. 모든 잘나고 정말 훌륭한 친구들, 청년들을 다 소집해서 징집을 해서 내보냈습니다. 마을에 청년들이 가득 모여서 그야말로 병역을 의무를 지기 위해서 떠날 준비를 할 때 지리소는 거길 지나가면서 어깨를 두들기면서 그래요. 잘 갔다 와. 자, 이건 뭐 장자가 얘기하는 하나의 역설인데 결국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의 개념은 아니에요. 168원짜리 GNC더의 가우야가 좋냐? 길거리에서 파는 13원짜리의 가우야가 좋냐? 그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그 상황에서 자기를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인정할 줄 아는가? 내 자리가 어딘가? 아마 지리소가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정말 뭐 남들이 다 아는 권력에 대한 추구나 아니면 부에 대한 추구를 강조했다면은 그 지리소는 자기 명대로 못 죽었을 거예요. 있는 그 현실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이것이 지족이요. 이것이 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이 지족상족이란 말, 그리고 지지상지란 말. 이거 역시 이 안부변편의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해석을 할 테니까 같이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족상종이면 종식 불욕하고 지지상지면 종신무친이라. 내 현실을 만족할 줄 알고 항상 그래서 만족할 줄 아는 인생이라면 그는 몸 다할 때까지 누구에게도 욕먹지 않고 살 것이요. 내가 어디에 그쳐야 될지 알고 항상 그 자리에 그치면 그는 평생 동안 누구에게 부끄러움 없이 사는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중용의 얘기를 한번 보죠. 중용.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용은 소부기하여는 행오부기하고 소빈천하여는 행오빈천하고 소이적하여는 행오이적하고 소환난하여는 행오환난이니라. 이건 좀 기니까 뭐 중국어로 안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용에 나오는 얘기인데, 뭐 중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책 중에 하나죠. 뭐 대학론어 맹자 중용에서 이 사설하고 주자가 이걸 편집해 놨는데, 그 중용이란 책에 이제 이 말이 나와요. 저는 이 말도 역시 그 안분, 지족, 지지 이 개념하고 같다고 봐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 센텐스가 뭐냐면
부귀란 말이 나와요. 부귀. 부자가 되고 귀하게 산다는 거죠. 이 소자는요, 현재 자기가 처한 상황을 소라고 얘기합니다. 본디 소자, 바탕 소자.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부귀의 상황이라면. 세상을 살다 보면 뭐 로또도 당첨될 수 있고, 아니면 열심히 일해서 큰 공장을 세워서 돈을 벌 수도 있고요. 지금 내 상황이 부자고 귀한 상황이 됐다면, 그럼 어떻게 하래요? 행호? 부귀라. 그 부와 귀를 갖다가 실천하고 살란 말이죠. 지금 안분편, 지족편, 지지 뭐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부자로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기본입니다. 다만 있는 현실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거기서 더 다시 나가자는 거죠. 그러니 부귀 자체가 우리가 비난해야 될 것이나 아니면 우리가 거부해야 될 운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운명을 살다 보니까 내가 뭐가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부자처럼 살란 말이에요. 부자처럼요. 근데 부자처럼 살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뭐 인돈 있으니까 그냥 자식 스포츠카 사주고 온갖 군데 사치하고 사는 거, 그건 부자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인생을 살다 부귀가 나에게 다가왔다면 정말 부자답게, 부자가 그쳐야 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어려울 때 자기 돈을 나눌 줄 알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그 부를 공유할 줄 아는 그 부귀로운 자의 인생을 살라. 이것이 소부귀인된 행호부귀하라. 반대로요, 소빈천인된, 예? 내 바탕이 현재 어때요? 가난하고 천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래요? 바로 그 빈천을 행하래요. 행한다는 얘기 뭡니까? 가난하고 천한 상황을 즐기며 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그거 즐길 수 있는 게 아닌데. 가난을 즐길 수 있다. 사실 함부로 할 말은 아니에요. 사실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고통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 어디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던데,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즐겨라.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훈련소에 가면요, 병사들한테 머리 빡빡빡 깎아놓고 차렷 해놓고 뭐라는 줄 알아요? 어쩔 수 없이 상황이라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너희는 즐겨라. 이 말을 반드시 교관들이 해요. 그래서 일단은 모든 병사들이 지금 상황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가난을 즐긴다, 어려운 상황을 즐긴다. 제가 옛날에 그 손자병법을 강의하면서 제 책에 그런 얘기를 쓴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저희 동네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왔는데 저희 그 동네에 14평짜리 이제 임대 아파트가 옆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4톤짜리 트럭이 한 2대가 들어왔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14평짜리 아파트 이사 오는데 4톤짜리 이삿짐이 2개가 들어오길래 동네 사람들이 다들 뭐 경악했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사를 오냔 말이죠. 나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말 이삿짐을 올리는데 6인용 식탁, 피아노, 뭐 하여튼 텔레비전도 큰 거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대충 들어보니까 망해서 이사 왔대요. 그래서 도대체 망했는데 왜 저렇게 짐을 다 끌고 왔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전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봤더니만 정말 집안이 깜깜해요. 어디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큰 뭐 식탁이며 이삿짐으로 가득 차 있어갖고. 그래서 제 책에 그때 마침 제가 손자병법 책을 쓸 때라 제가 돌아와서 그런 얘기를 썼어요. 망하려면 확실히 망하지. 몸은 망했는데 마음은 안 망해갖고. 그래서 제가 그 밑에 그런 줄을 달았어요. 적어도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떡할까? 뭐 한문으로 보면 즐기라는 말을 하는데 과연 내가 그 14평을 즐길 수 있을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일단 내가 갖고 있던 50병대 살림을 다 포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수제비 끓여 먹을 도구하고 신문지. 망하면 제일 먼저 먹는 게 수제비인지 아시죠? 그 망해보지 않으신 분은 몰라요.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수제비는 반드시 망할 때 제일 먼저 먹는 겁니다. 저 같으면 가족들 모아놓고 수제비 끓여놓고 그러겠어요. 야, 우리 그동안 50평짜리 살 때 방이 하도 많아갖고 서로 얼굴도 못 봤는데 우리 얼굴 좀 실컷 보고 살자. 하늘이 우리 가족들 실컷 얼굴 보라고 방 하나 남겨주셨단 말이죠. 우리 이제 눈만 뜨면 볼 텐데 옛날에는 뭐 주말이 되면은 서로 뭐 정말 각자 자기 돈 갖고 정말 외식하러 즐기고 다녔는데 우리 그럴 돈도 없다. 어차피 이제 우리 갈 데도 없으니까 이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저 약수터에 가서 약수나 마시면서 가족이 뭔지 한번 느껴보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상황도 처해보고 또 부귀로운 상황도 처해봤는데 부귀로 살 때는 부귀로서 살아갈 것이요. 빈천에 처하면 이 빈천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최선의 최적의 어떤 우리 가족의 모습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쓴 적이 있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절대 수제비 못 먹어요. 저는 그것이 이제 하나의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인데, 물론 굉장히 관념적일 수 있지만은 나에게 다가온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부귀의 상황에선 부귀로운 자로 살면 돼요. 비난받지 않을 정도에. 그리고 내가 빈천한 상황이 되면 빈천한 자로 살면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적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적이란 게 뭡니까? 오랑캐 이자에 오랑캐 적자. 내가 저 산골에 가서 꼴짜기에서 정말 야인처럼 문화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런 곳에서 오랑캐처럼 살면은요, 오랑캐처럼 사는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살면 돼요? 오랑캐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촌사람처럼 살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정말 환난, 근심한 자에 어려울 난자. 나에게 다가오는 근심과 나에게 다가오는 환난을 당했다면 그 환난을 즐기며 살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요. 부귀에 처했을 땐 부귀로운 자로 살 것이요. 빈천의 상황이 되면 빈천한 자로 살 것이요. 저 촌골에 사서 야인이 되어 살 것이면 야인처럼 살 것이요. 환난을 당한 상황이면 환난을 받아들이며 살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유유자적하는 이 안분지족의 삶의 이 방식이라는 겁니다. 전 인생을 살면은 항상 부귀로운 자로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아니면은 항상 빈천하게 살라는 법은 없는 거죠. 끊임없이 그 다가온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삶의 모습을 바로 중용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해석을 할 테니까 한번 쭉 들어보세요. 중용에 이르기를 그가 부귀한 상황에 처했다면 부귀로운 자로서 살 것이요. 가난하고 천한 지위에 처했다면 빈천한 자로서의 살 것이요. 오랑캐가 되어 저 촌에서 살 것 같으면 야인의 생활을 즐기며 살 것이요. 환난을 당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환난을 받아들이고 즐기며 살 것이니라. 이것이 이제 그 중용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하천칸이라도 찾으셨습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죠. 대하천칸이라도 야와 팔척이요. 양전만경이라도 일식 이승이니라. 대하천칸. 이 큰 대자에 하가 무슨 하자입니까 이게? 집하자. 요즘 말로는 그 빌딩이란 뜻이죠. 중국 가면요. 중국 가면 그 따시아. 그 빌딩이란 말로는 대하란 말을 씁니다. 이 대하. 그래서 이 큰 대자에 그 집하자. 그래서 무슨 베이징 따시아 하면 뭐예요? 북경 빌딩. 그러면 싸니 따시아 하면 뭐예요? 3일 빌딩. 따시아란 말은 하나의 그 건물, 빌딩이란 뜻이에요. 자, 여기서 큰 집, 큰 빌딩이 몇 칸이 있어요? 1000칸이 있다. 그러니까 방이 1000개가 되는 커다란 집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1000칸 되는 집을 갖고 있어도 밤야자, 그 다음 뭐예요? 예? 누울와자, 밤에 누워서 자는 건 몇 개요? 예? 8척이다. 8척도 많아요. 한자가 몇 센치예요? 30cm니까 38, 24, 2m 40. 2m 40도 필요 없어요. 예? 6척? 6, 38. 예. 근데 이부자리 크기. 그러니까 그 베드 크기요, 베드. 침대 크기. 그걸로 따지면 내가 아무리 1000칸 집에 살더라도 밤에 누워 자는 건 8자면 족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양전. 그냥 밭이 아니라 양전은 뭐예요? 정말 좋은 밭. 왜 문전옥답이라 그러죠? 가뭄도 안 들고 그 다음에 홍수에도 끄떡없는 아무리 좋은 밭이 얼만큼 있더라도요. 만경이요. 이 경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단위죠. 그래서 만경이 있더라도 아무리 문전옥답 좋은 밭이 끝도 없이 있더라도 일식 하루에 얼마큼 먹습니까? 예? 하루에 먹는 건 몇 대요? 2대도 많죠. 2대면은 꽤 많은 분량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래요. 명심보감 아무래도 이 작자가 너무 많이 먹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루에 2대를 어떻게 먹냐 그러는데, 여기서 2대라고 하는 건 먹는 건 2대가 안 되더라도 그걸 팔아서 반찬도 사고 해갖고
하루에 먹는 정도의 그 돈을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아무리 큰 집이 1000칸이 있더라도 누워 자는 건 8자밖에 안 되고, 아무리 좋은 밭이 10,000경이나 있더라도 먹는 건 하루에 2대밖에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 이 문장을 읽으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좋은 밭이 있거나 내가 큰 집이 있다면 나누라는 겁니다. 부귀한 자의 처에서는 부귀로 살 것이요. 즉 내가 갖고 있다면 남과 나눌 줄 아는 것도 역시 안분의 자세가 아닐까 싶어요. 부귀로운 자로서의 그 어떤 하나의 그 의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뭐 옛날 고사성어 중에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게 똑똑할 교자입니다. 날쌘 교자. 그리고 이 토는 토끼할 때 토자. 똑똑한 토끼가 삼굴이라. 삼굴. 3개의 굴을 파고 산다. 이 3개의 굴을 팔고 사는데요. 3개의 굴, 삼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똑똑한 토끼는요, 항상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언제든지 피신할 수 있는 굴이 몇 개가 있대요? 3개. 여러분들 다 갖고 계세요? 네? 어떤 분들 갖고 있대요. 그래서 뭐 갖고 있냐니까. 통장, 부동산, 주식. 언제든지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갖다가 숨길 수 있는 것이래요. 글쎄요, 뭐 통장, 부동산, 주식도 물론 나의 안식처가 되겠지만 결국 진짜 나의 안식처는 어떤 안식처입니까? 예? 평소에 주변 사람에게 많이 베풀고 가족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친구들에게 정말 좋은 친구로서 남아준다는 거,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언제든지 나를 그 환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정이 있다는 거, 그거 평소에요 가정에 저축 안 하고 투자 안 하면 불가능합니다. 예?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항상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이 친구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 내가 갖고 있는 밭, 내가 갖고 있는 집 나누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항상 어려울 때마다 나를 찾아줄 수 있는 고향 사람들이 있다는 거 평소에 베풀지 않으면 안 돼요. 이 교토 삼굴이라고 하는 이 말이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이게 이제 그 전국시대 맹상군이라고 하는 사람, 이 성이 맹씨고요. 이 상군이라고 하는, 이 맹상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성은 전씨죠, 전씨. 근데 이제 맹상군은 그의 시호죠.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인재를 아꼈냐면, 그 당시 그 전국시대 때 믿을 사람은 인재밖에 없다. 훌륭한 사람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 밥 주고 모든 걸 다 주리라 해갖고는 이 사람부터는요, 와서 밥 먹고 사는 식객들이, 우리 보통 식객이라 그러죠. 3,000명이나 모여들어요. 3,000명. 이 혼자 한 사람이, 맹상군이가 그 기르는 그 식객들의 총수가 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겠죠. 뭐 전부 다 정말 네로라는 사람들만 모였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 찾아왔어요. 이름이 풍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성은 풍이요, 이름이 환이에요. 환. 풍환. 이 풍환이 찾아왔고, 나도 당신네 집 식객이 좀 됩시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당신이 반드시 쓸 일이 있을 거요 라고 하니까 맹상군이 물어요. 그럼 네가 능력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가 특별히 보여줄 게 없는데 반드시 기묘하게 쓸 일이 있으리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일단 그러면은 넌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살아라 해갖고는 그 사람한테 뭘 하냐면 하객 대접, 하객. 이 맹상군은요, 상, 중, 하 3등급으로 그 손님들을 맞이해서 이제 그 식사를 줬는데, 하객들한테는 그냥 밥이나 주고 그냥 공동 숙소를 마련해주고 거기서 밥 먹여주는 정도의 그 손님 맞이였어요. 근데 이 풍환이라는 사람이 하객으로 대접하니까 기분이 나빴던 모양이죠. 자기가 차고 있던 칼을 툭툭 두들기면서 인심이 왜 이렇게 박하냐는 거예요. 나 같은 인재를 몰라보고 왜 나를 하객으로 대하냔 말이죠. 남들은 반찬에 고기도 있는데 왜 나는 이 식물성밖에 없냐 이거죠. 나도 좀 좋게 대접해 주시오라고 불만을 얘기해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맹상군이가 좋다.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중객을 올림. 중객은 뭐냐면 따로 독방을 주고 거기에 이제 음식도 고기 반찬이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풍환이가 또 소리를 질러요. 아이, 중객 갖고는 안 된다. 남들처럼 나도 집도 있고 부인도 있고 수레도 좀 달라는 거죠. 결국 상객이 이 사람의 목표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맹상군이가 그래 그럼 너 상객 시켜줄게. 다만 네가 상객으로 대접받긴 하지만 네 역할을 제대로 못해낸다면 난 너를 가만두지 않으리라. 두고 보겠단 말이죠. 풍환이 드디어 맹상군 식객 중에
상객으로 올랐습니다. 집도 없고 수레도 없고 정말 굉장히 잘 살아요. 근데 하루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맹상군이라는 사람이 자기들 식객들 먹일 돈을 주로 어디서 구했냐면은 그 소작인들한테 많이 구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땅을 짓고 이제 세금 내는 사람들. 특히 그 고리대금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그 백성들한테 어려울 때 쌀과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나서 추수할 때 받아들여서 그 차액을 갖고 이러한 인재풀을 만들어서 형성을 해서 가르쳤는데 어느 날 흉년이 들었는데 이제 고리대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자가 안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 먹여 살릴 돈이 없는 거예요. 누가 가서 내 영지에 가서 돈을 받아올 사람 손들어 봐라 하니까 이 풍안이가 나섰어요. 제가 받으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안이가 갔는데 설당이라고 하는 땅으로 갔어요. 설당. 설에 갔는데 역시 설당 사람들도 다 기근이 들어갔고 도저히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풍안이라는 사람이 너희들 모든 차용 증서를 다 갖고 오란 말이죠. 농민들이 왜 갖고 오냔 말이죠. 그 자리에서 보는 앞에서 불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좀 돈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자만 받아요. 그리고 그걸로 소를 삽니다. 그래서 모든 설당 사람들한테 모여놓고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주군인 맹상군께서 너희들을 어여삐 여기셔서 너희들의 모든 빚을 다 이제부터 해제해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배고프다고 하니 이 소를 너희들에 내리셨다. 이 소를 먹고 너희들 이 맹상군 어른을 고마움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막 그냥 맹상군 만세하고 소리를 지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맹상군이 뭐라 그래요? 저는 미쳤단 말이죠. 가서 돈 받아오러 오니까 완전히 있는 것까지 다 불태우고 왔단 말이에요. 너희는 막 그래갖고 내가 언제 널 상객으로 만들어주겠느냐. 그 자리에서 그냥 막 내칩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니까 갑자기 맹상군이가 이 제나라에서 하나의 그 정치적인 실각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제나라 정권에서 밀려납니다. 정권을 잃자마자, 그러니까 권력을 잃자마자 이 3,000명의 식객들이 언제 맹상군을 모셔나니 다 도망가고 말아요. 아무도 안 났습니다. 오직 누구만 남아요? 풍안이만 남아요. 그래서 풍안이가 주군이여 저랑 같이 갈 데가 있습니다 하고는 그 맹상군을 모시고 어디로 가요? 예? 설당에 가니까 설당에서 난리가 났죠. 예? 옛날에 자기들이 어려울 때 우리를 기근해서 구해주신 그 맹상군이라는 분이 왔다. 정말 우대를 해주고 우리 마을에서 이분을 책임지겠다라고 이 설당 지역 사람들이 맹상군을 최고의 어른신으로 모십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지지가 높아지니까 중앙정부에서도 맹상군을 함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계에 끌어들입니다. 그때 맹상군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풍안아, 너 어떻게 알았니? 내가 이런 상황이 될지 어떻게 알았냔 말이죠. 그때 풍안이가 하는 말이요. 교토삼굴입니다. 똑똑한 토끼는 항상 자기가 어려울 때 피할 수 있는 은신처 3개는 만들어 놓고 산다고 합니다. 전 주군을 위해서 그 1개를 만들어 놓고 예비했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교토삼굴이라고 하는 그 말을 꺼냅니다. 전 이걸 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하 1000칸이라도 아무리 큰 집이 1000칸이 있더라도요. 누워서 자는 건 얼만큼이요? 8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양전만경이 있더라도요. 하루에 먹는 건? 그래서 평소에 정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어려울 때 항상 찾아가서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이 똑똑한 토끼가 했던 이 3개의 골짜기를 파듯이 그 구멍을 파듯이 항상 주변 사람들의 베푸는 거 그것도 역시 그 자기의 분수를 알고 그칠 것을 아는 이 안분과 지족의 삶의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뭐 이 안분편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한번 쭉 오늘 한 걸 읽어볼 테니까 한번 이게 되새기면서 오늘 하루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족자는 빈천영 낙이요 부지족자는 부기여분이라. 만족을 아는 자는 가난도 천함도 어떤 상황에도 또한 즐거운 인생을 살 것이요 만족함을 알지 못하는 자는 부귀가 돼도 또한 근심스러운 인생을 살 것입니다. 지족상족이면 종신불유혹하고 지지상지면 종신무친이라. 내 만족을 알아서 항상 이 자리에 만족하고 살면 내 평생 몸 다하는 그날까지 남에게 욕 안 먹고 살 것이요 내가 어디에서 그칠지 그 그칠 것을 알고 항상 내 자리에서 그치면 내 평생 다할 때까지 누구에게도 치욕을 당하지 않으며 살리라. 중용에 이르기를 소부귀하여는 행오부귀하고 소빈천하여는 행오빈천하고
소 이적하여는 행오 이적하고 소 환난하여는 행오 환난이니라. 내가 부귀한 상황에 처하면 부귀로운 자로 살 것이요 빈천한 상황에 처하면 빈천한 자로 살 것이요 오랑캐 땅에 처하면 오랑캐로서 살 것이요 환난에 처하면 환난을 받아들이며 살 것입니다. 대하 천칸이라도 야와 팔척이요 양전 만경이라도 일식 이승이니라. 큰 집이 천칸이라도 밤에 누워 자는 건 8자에 불과할 것이요 아무리 좋은 밭 만경이 있더라도 하루에 먹는 곡식은 2대를 넘지 않을 것이니라. 자, 오늘 안분편 어땠습니까? 느낌이? 예? 우리 동양 고전 중에 이제 명심보감이라는 책이 결국 그거거든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까 그 문제인데 이 안분의 주제는 내 현실을 안주하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즐기고 인정하고 또 내가 부귀로운 자가 됐을 때 내 부하기를 나눌 줄 아는 그것도 역시 안분이며 지족이며 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의 삶을 즐기시면서 내 생이 지금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그런 삶을 산다면 정말 지족 안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